현대 통화 이론, 돈을 무제한 찍어내겠다는 이론인데 무섭습니다. 무섭고 최근 한 달 동안 다양한 리포트들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솔직하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정말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어서 일반 투자자가 이 MMT라는 걸 전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과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투자 정보를 취합할 때 눈앞에 있는 파도, 단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이 큰 흐름의 변화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MMT를 도대체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조금 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MMT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화폐를 무제한으로 계속 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 주류경제학계에서는 그렇게 화폐를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MMT를 시행하는 이유가 경기가 어렵고 또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 사전적 의미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큰 충격을 벗어나려면 MMT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또는 중앙은행 대신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주도하고 발행된 화폐로 재정정책을 무제한으로 쓰는 것. 기존의 통화정책, 재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MT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뭔가 조금 부족한 설명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MMT를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에 봉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자유주의 한계점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다시 회귀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MMT는 그 시대적 흐름의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MT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선봉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논문과 리포트들에서 정말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찬반 논란이 정말 사실 너무 많아서 사실 MMT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MMT를 경제체제의 변환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한 건 세상에 완벽한 경제체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체제 관점에서 현재도 체제 변환의 변곡점에 와 있고 그 관점으로 만약에 MMT를 바라본다면 MMT를 왜 시행하는지, MMT를 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자본주의의 역사를 가볍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자본주의를 이끌었던 가장 유명한 두 명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먼, 이들의 경제 체제는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변환을 했으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큰 그림으로 좀 살펴본다면 MMT를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 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이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으로 굉장히 경제학계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우리가 빵을 살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고 빵집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두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 결정도 되고 생산성도 올라가서 경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개인의 자본 축적을 허용해주고 시장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능력 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서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기술의 혁신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영국 파운드화를 기축통화에 올려놓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를 굉장히 확장하게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어느 시점이 돼서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시장을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다 보니까 능력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부분의 돈을 가져가게 되는 이 빈부격차 현상이 깊어지게 되고 또 이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제 독점 과점, 이런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시장에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수요는 축소되고 공급은 늘어나는 이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 겹쳐지면서 전 세계는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주의의 한계점으로 인해 대공황이 깊어지고 있을 무렵에 이 영국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에 8월에 끝났다. 경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시장에 너무 그렇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는 생산자 중심의 공급 위주 정책이라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물건만 많아지는 건 경기 침체를 낳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중요한 건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나 부의 재분배 등 유효 수요, 유효 수요네요. 예,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자유를 주는 자유주의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 경제체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완전 고용을 목표로 금리로 조정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이 1930년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이 케인즈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케인즈 정책을 받아들이자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대공황을 완전히 탈피한 건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케인즈는 이때부터 전 세계 주류의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시점에 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또 한계점을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가 고용과 복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임금 상승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줄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또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또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공급은 축소되는데 수요는 확대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수정자본주의에서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196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 이때 또 한 번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게 됩니다. 케인즈는 물가가 상승을 하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상태인데 경기 침체 상태에서 물가가 높다고 금리를 올린다면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점점점 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을 무렵에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확립했는데 현재 우리가 속한 경제 체제이기도 합니다. 프리드먼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이 필요한데 그러기 힘들다. 정부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정책을 쓴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시장의 자유를 주되 일정 부분 감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시대로 회귀를 하는데 이 앞에 신자가 붙어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통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화 관리 또한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유명한 화폐론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여담으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80년도 레이건 대통령 시대 때부터 이 통화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준의 힘이 중앙은행의 힘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미국이 신용화폐로만 움직이게 되면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 소비를 하고 신흥국은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글로벌 경제 성장 모델이 자리 잡게 되고 글로벌은 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통합 팽창은 부채의 팽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신용이라는 것이 최근 40년 동안 굉장히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 시대의 자유주의 때 한계점처럼 신자유주의에서도 똑같은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빈부격차의 심화, 시장에 또 자유를 줬더니 능력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만 돈이 계속 쏠리는,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이런 현상이 깊어지게 되고 또 기업들 간의 공급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축소되는, 이 수요가 축소되는 원인은 빈부격차 심화에서도 찾을 수 있고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한계, 부채의 팽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임금이 높아져서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공황 당시와 똑같이 현재도 과잉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축소를 해야 되겠죠.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은 수입을 막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게 되고 이게 트럼프가 최근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썼던 정책이고 현재는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수입과 수출 아예 글로벌 교역을 차단하고 자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경제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존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처럼 신자유주의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어떠한 경제체제도 완벽할 수 없다는 약간의 자조적 반성쯤인 것 같고 이 해당 경제 체제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금씩 수정해서 변환을 해왔고 현재도 그 변곡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제 체제에서 보셨듯이 어떤 경제 체제든지 한계점이 있고 현재도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으로 사회주의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에서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깊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절대 사회주의 국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민주당이 미국을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작정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집권하는 동안 감세를 통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겠다. 그런 확고한 결심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부유세, 세금 조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겠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논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두 정당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지금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대공황 당시의 수정자본주의로 회귀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당시보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쓸 돈이 많지 않다는 건데, 간단한 예로 이것은 그 미국의 무역 적자 흑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1975년을 기점으로 1972년에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나서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을 완성을 했는데,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신흥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주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신흥국에게 주는 이런 글로벌 경제 성장 모델이 확대되게 되면서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고, 현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어서 재정 적자가 대공황 당시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또 재밌는 것은 1975년 이전 근본이제일 때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글로벌에서 경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공황 당시와 비교를 해봐야 될 건 미국 하위 90%의 자산 변화인데,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 하위 90%의 자산이 급격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고 미국인 전체가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상황이란 건데, 사실상 이 공적연금, 펜션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는 이렇게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가난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 하위 90%가 그만큼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고, 대공황 당시와 또 비교를 해볼 만한 건 현재 미국 정부의 복지에 대한 지출이 대공황 당시보다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대공황 당시는 정부의 공적 복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보다 정부의 복지 지출은 훨씬 늘어 있고, 대부분 하위 90%의 자산은 훨씬 더 낮아져 있는, 그래서 재정을 쓰려고 해도 대공황 당시보다는 훨씬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다 보니 기존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현 상황에서 많이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94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재정적자 현황인데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대공황 당시에도 120%가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한 100%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앞서 보셨듯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로 회귀를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려면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한데, 이미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대공황과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건 달러의 신용도, 달러 가치 화폐의 하락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경제 체제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번갈아 가면서 발전을 해왔고, 현재도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사회주의의 회귀가 그런 논의가 되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회귀를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면 정부의 지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미국인들의 빈부격차도 대공황 당시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대공황 당시보다는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 지출과 세수를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무제한으로 해버리자. 우리가 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정부의 무제한 부채가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이 MMT라고 할 수 있으며, MMT가 시행되는 진짜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MMT는 둘 다 사회주의적 성격인데,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또 약간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는 모두 이 경제 체제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안에도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건 아니어서 제가 이해한 부분만큼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8020 법칙이라도 불리우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인구의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 차지하게 되더라 라는 법칙입니다. 뭐 이게 빈부격차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10명에게 만 원씩 나눠주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2명에게 8만 원이 가 있고 8명에게 2만 원이 가더라 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으로 이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는 앞선 파레토의 법칙처럼 시장을 자유롭게 둬서 20대 80이 되건 10대 90이 되건 정부가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30대 뭐 70 또는 뭐 40대 60으로 조금 더 부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라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또 공산주의는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 10명한테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다음에 경제체제가 왔을 때 조금은 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MMT 역시 이런 경제체제 변화의 도구 또는 하나의 정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진 건 꼭 사회주의로 회귀를 해야 되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MMT를 활용할 수는 없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은 제가 기존에 블로그를 통해서 다 올려놓긴 했는데 다음번 글들을 통해서 또 한번 많은 분들과 꼭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현대통화이론 MMT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현대통화이론이 시행된다면 뭐 우리의 자산이나 투자, 뭐 직업, 뭐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로그 댓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토대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앞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정해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힘 닿는 데까지 현대통화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